우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독일 통일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콜 시대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콜 시대 사회적 흐름을 특히 이렇게 역사적, 그다음 과거, 그다음 정통성의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첫째 동그란 첫째로 이렇게 안보와 과거사, 정통성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는 문제를 보았고, 동그란 두 번째로 보수적 가치의 정통성의 논리가 이게 정통성의 논리가 어떻게 치유되는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또 보았고, 동그란 세 번째로는 서독이 건국 이후에 유태인 학살에 대한 어떤 반성의 모습들이 어떤 그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보았고, 또 동그란 네 번째로 보수의 정체성 흠집에 대한 어떤 곤혹을 치르는 모습을 세 가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그 세 가지 사건을, 첫째로는 1984년 1월에 콜이 그 소독이 총리 콜이 이게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중에 이렇게 발언이 좀 이렇게 거슬려서 어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서독을 방문해 가지고 독일군 묘역을 방문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내용 나눴고, 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서독의 연방 대통령 바이체크가 독일 항복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 연설 내용에 대해서 지난 이렇게 주목이 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눴는데, 그것은 좀 요약하면 과거, 즉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과거사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좌파는 집단적인 죄의식과 책임을 논했다면 우파는 개별적인 죄의식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바이체크 대통령이 한 연설의 내용을 한 가지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동그란 다섯째로 교회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또 이런 논란이 있는 모습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이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바이체크 연방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을 한 가지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통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 바이체크 대통령이 이렇게 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 발언을 좀 더 결론적으로 그런 발언을 앞에서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정통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 바이체크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발언했어요. 독일의 분단은 유럽의 분단이 종결되지 않고서는 끝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독일이 지금 동서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분단이 이 유럽의 동유럽과 서유럽의 이 분단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위해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독일 내부의 동서 분단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게 독일이라는 건 자체 문제인 게 아니라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더 국제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도 지금 이게 대국들의 힘겨루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구소련이 이렇게 몰락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과의 어떤 그런 힘겨루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바이체크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서분단은, 이 분단의 문제는 이 동유럽과 서유럽의 분단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소련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 중국이 북한의 어떤 뒷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 대결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남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이체크 대통령의 이 말을 보면서 우리도 이걸 똑같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이체크 대통령의 그 발언을 이어서 그러면 이런 힘겨루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북한에 보면 김일성은 50년대 초반부터 이 핵개발을 해요. 핵개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김일성이 똑똑한 거예요. 이 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핵개발을 한 거예요. 대국들도 어쩌지 못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 핵개발을 가지고, 북한이 김정은이 이거 핵을 포기 안 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기 사는 목숨인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분석이고, 이 분석은 또 우리 한반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체크 대통령이 발언을 이어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 또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서독 민주주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정통성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뭐 서독이 정통성이 있냐, 동독이 정통성이 있냐, 뭐 좌우 진영 가운데 누가 더 정통성이 있냐, 계속 이걸 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논란의 가운데서 또 이 바이체크 대통령이 못 박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서독 민주주의 공동체의 일원, 민주주의 공동체의 일원은 우리 공동체를 묶어내는 내면적 가치 체제와 법치에 대한 공통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네. 자유민주주의는 바꿀 수 없는 최종 결론이라고. 제가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체제 정체성의 그 문제를 더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체크 대통령은 그 부분에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는 바꿀 수 없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는 서독, 그러니까 서유럽 공동체, 그러니까 서독인 서유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 그러니까 서방 세계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그 공동체 일원이라는 거예요.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논하고 있지만 그 공동체 일원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바꿀 수 없는 최종적인 결론이라. 이걸 우리 이 가치를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거사와 또 여러 가지 정통성과 이런 논란의 문제를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이걸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이 바이체크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정통성에 대한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물론 그 정통성의 뿌리에서 나오는 과거의 나치 시절의 그런 과오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질 것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내면적 가치에 대한 입장을 더 확실히 주장합니다. 내면적 가치라는 건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어떤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들을 두면서 그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보면 이렇게 그 서독의 역대 총리들은 역대 어떤 이렇게 그 역사 가운데 흘러오는 총리들은 이렇게 늘 이렇게 두 가지 논쟁의 그 두 가지 문제의 도전에서 부딪히는 것들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역대로 보면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서독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1949년도에 그 서독이 건국돼 가지고 첫째는 아데나우, 그 다음에 에르하르트, 브란트, 스미트, 콜까지, 지금 콜 시대잖아요. 콜까지 역대 그 총리들이 쭉 오면서 어느 한 사람도 이 두 가지 도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이 두 가지 도전은 그 역대 총리들은 그 총리들 같은 보수 정권도 있었고 진보 정권도 있었지만은 이 역대 총리들은 이 두 가지 도전을 늘 동시에 이렇게 대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두 가지 도전 중에 첫째는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좌우로 나눠져서 끝없는 힘겨루기를 하는 정치권을 다루어야 하는 고단한 작업.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좌우로 나눠져서 이렇게 그 보수와 진보로 그 갈라져서 힘겨루기를 하는 정치권을 다루어야 하는 고단한 작업을 이 역대 대통령들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분단과 관련하여 이 독일 정책의 물꼬를 트는 작업으로서, 분단과 관련해서 이 독일 정책의 물꼬를 트는 작업으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바람에 대한 고뇌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가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피할 수 없이 계속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이스만 정권부터 해서 오늘날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 좌우로 분열돼 가지고 이렇게 그 고심하는, 정말 힘겨루기가 아닌 정치권에 있어서 힘겨루기를 하는 어떤 이것을 이렇게 이걸 다루어야 되는 고단한 작업들을 역대 대통령들은 누구도 이게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문제고, 또 이 문제는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는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카톡방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카톡방 안에서도 우리 뭐 사라 성교사님도 우리 전체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죠. 예. 계속 그 올라오는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정체성을 딱 바뀌었잖아요.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보수주의자고 대화론자이다. 이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에스더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 카톡방들 보면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끼리만 모여요. 그렇죠.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끼리만 모여요. 근데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모임은 이런 식의 어떤 거는 이렇게 분단 국가의 리더십은 가능해요. 그 뭐 남유다라든가 북이스라엘이나 분단 국가의 리더십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통일 국가의 리더십을 추구하잖아요. 통일 국가의 리더십을 추구하려면 이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 안에서도 일단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이런 것들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너네는 우리가 섞일 수 없어 나가 이러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가운데서 부단하게 뭔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는 이뤄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통일 사회를 우리가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앞으로도 이 카톡방 운영 어떤 그런 기조를 늘 오픈 마인드로 얼마든지 와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선교회는 같이 섞여서 고뇌하면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 바이체크 대통령이 한 연설 내용 좀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좀 주제를 좀 더 다루고 싶은 것은 이 교회의 과거사 문제, 교회가 이 또 과거사 정통성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과거사의 그늘은 이게 서독이 내가 눈에 서독은 지금 이제 산제국 즉이 나치하에서 범죄한 그것에 대한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떻게 바로 세워갈 건가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추궁받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런 과거사의 그늘은 뭐 역사라든가 뭐 사회학이라든가 정치학 분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꾸만 그 외연을 높여가면서 교회에도 과거와 현재의 부조화라는 어떤 십자가를 쥐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독일 서독사회에 사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정치 사회에 이렇게 논란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서독사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것들 교회의 모습을 보면 특히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개신교 쪽에서 물론 전체가 아니겠지만은 상당한 부분이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쪽에서 1980년대부터 이게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죄의식에 대한 또 평화 운동에 대한 논란을 어떤 큰 씨름이 막 계속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막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말이야. 1981년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이 개신교 안에는 2년마다 열리는 개신교 회비회의가 있었어요. 개신교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어떤 그런 회비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회비회의는 처음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 있어 이렇게 어떤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회비회의가 정치와 안보에 대한 이해로 그냥 콩이냐 파치냐 하는 그런 막 이렇게 다투면서 마구잡이 어떤 고함 지르는 어떤 군중 대회로까지 막 번져간 거예요. 예. 우리가 이따금씩 우리 교단 큰 교단에서 이렇게 교단 총회를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과하니까 어떤 때 보면 국회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문란한 모습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 독일에서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 모습들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과거사나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막 콩이나 파치나 마구잡이나 막 고함 지르는 군중대회까지 이거는 목사들이 모임인지 기독교 모임인지 세상 모임인지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복잡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과 정통성, 그 다음에 과거사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갈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체성, 그 다음에 정통성,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독일 사회 교회 안에서 어떤 신학자들,
이런 부분들에 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파고들었던 신학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신학자들은 이렇게 뭐 하이네만이라든가 니밀러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칼 바르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도 좀 캐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령 시대의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과거사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점령 시대에 이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1980년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 하이네만의 후예들, 아까 그런 문제들을 관심을 가졌다는 신학자들은 하이네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1980년대 이 하이네만의 후예들이 유럽 대륙의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를 따지는데 이게 종교를 또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일단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게 그런 색채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이 개신교가 이게 정치화되면서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지적을. 근데 이런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무리들을 제가 이거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언급이 없어서 좀 이렇게 찾아는 못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과거사 문제를 파고드는 이 개신교들은 좌파 목회자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목회자인가 이것까지는 잘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좌파적인 시각을 가진 개신교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독의 독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 아래와 같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정부를 반대하는 논리로 이렇게 좀 이런 주장을 피는데, 이 개신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이게 신학자들은 제3제국 시대에 이게 교회가 제3제국 시대 이 교회가 나치와 협력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춰내요. 그 나치 시대에도 이게 독일은 엄청난 교회가 있었잖아요. 교회의 어떤 파워가 강했는데, 이 나치 시대에 이 교회가 나치 제국의 히틀러에게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협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즉이 제3제국의 나치 시절에 대부분이 독일 교회들은 정부가 명백한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믿어주어야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협력을 했어요. 나치 히틀러에게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개신교회의 과거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에 이렇게 극히 소수이지만은 이런 것들에 이렇게 동요하지 않은 어떤 개신교의 무리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이게 고백교회라든가, 우리 고백교회에 대한 내용 좀 아시죠? 기독교 교회사는 그걸 보면서 이런 고백교회라든가 이런 소수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나치를 협력했지만은 소수의 교회들은, 즉이 고백교회 같은 어떤 이런 교회들은 나치와 대립하면서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 고백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목회자들로서 우리가 누구 있어요? 다 잘 아실 겁니다. 본 헤퍼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칼 바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칼 바르트는 우리 그 정신에서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좀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칼 바르트도 감동받는 모습도 있어요. 어쨌든 바르트는 신학자. 네, 그리고 전사님이 하신 신학하고 우리 신학하고 조금 우리 총신학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총신에서 자유주의적으로 더 많이 저기해야 될지. 자유주의를 총신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논란은 여기서는 좀 그만하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조금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속에서도 깨어 있는, 그러니까 제3제국 시절에 독일 교회는 나치에 이렇게 협조했지만 그 속에서 깨어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었다는 것, 개신교회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좌파 목사님들은, 좌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두추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게 이게
이게 과연 좌파 쪽의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뭐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할 때 이걸 이렇게 풀고 나온다는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기이하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저도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게 뭐 그것이 좌파의 뭐 기독교인 어떤 좌파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목회자든 어떤 그걸 떠나서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그런데 요 뒤에 보면 요 뒤에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 좀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교회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본 정부, 즉 이 콜 정부를 따져볼 때, 이게 보도독하고 국방과 안보 정책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장치를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치 시절의 나치 정부하고 콜 정부의 어떤 그런 독재적인 뭐 이런 모습들을 비판하면 좌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치 시절에 그 나치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했던 고백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면서 지금 이 콜 정부, 즉 이 보수 정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그 고백교회 같은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좀 여기는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좀 교회가 물론 그런 본질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는 동의하는데 그 나중에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모습을 콜 정부하고 나치 정부하고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조금 정리 잘 되지 못한 부분이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게 기독교는 참 이런 아이러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이 좌파 기독교인들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프랑스 어떤 한 정치학자는 알프레드라는 정치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도덕을 앞세워서 즉각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콜 정권과 미국, 나토를 전쟁을 확산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했어요. 도덕을 앞세워가지고 어떤 이렇게 뭐 미국이나 나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쪽으로 이 개신교 쪽에서는, 교회들 쪽에서는 이런 사회적 모습을 볼 때 이런 좀 이렇게 어두운 모습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걸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행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뒤에서 좀 이렇게 다시 정리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가톨릭 쪽에서도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이때 가톨릭 쪽에서는 소위 이게 해방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크게 번성해요.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이 해방신학자들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심오한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는 어떤 심오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방,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혁명가가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사회혁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가톨릭 신자 중에서 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방송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화로 가는 산상수훈 정치학이라는 어떤 짧은 책자를 하나 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책자를 내는데 이 책자가 6개월 동안 60만 부나 팔렸어요. 그때 당시 책 60만 부 팔린다는 이건 엄청난 그런 엄청난 큰 일인데, 이런 60만 부나 팔렸는데, 이 알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상수훈이 정치 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산상수훈이 정치 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핵전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 여러분, 이게 이 산상수훈이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엄청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시금석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표준이잖아요. 근데 이 좌파적인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이 현실
그 제도 교회 가운데, 현실 제도 사회 가운데 이게 그대로 적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위에서 일어났던 논란들, 즉 이게 프로테스탄트들, 즉 개신교들이 뭐 일부긴 하지만 논리나, 또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게 해방신학자들의 논리나 이 살펴보면 뭔가 이게 정리가 좀 제대로 잘 안 된 부분이 좀 느껴져요. 예. 제가 몇 주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게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기독교의 바른 정신과 그 구현에서 이게 사회적인 요소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었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과 그 다음에 이게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구분이 되지만은 또 우리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되는 삶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좌파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그냥 믹스를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믹스를 해놓은. 근데 이것에 대한 바른 어떤 정립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현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교수님이 머리 좀 벗으신 교수님, 이정훈 교수님도 그 엄청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 기독교 어떤 국가 간에 대한 어떤 잘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좀 시원한 대답은 좀 못 들었어요. 근데 이게 바른 기독교의 어떤 신앙관, 그 다음에 이 국가 안에서의 신앙관, 이걸 구분하지만은 또 같이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그 사회에 대한 정리를 잘 못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회자들, 이게 좌파적인 생각, 좌파적인 어떤 그런 이런 생각 가지고는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이게 잘 정리 안 된다는 생각이, 자 이거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인데, 제가 이거 앞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나 뭐 여기서 뭐 정리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해석하는 틀을 좀 한 가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즉 이게 기본적인 해석에 대한 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의 틀을 좀 제가 이해간다면,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인간이 죄성의 개념을 강조해야 돼요. 예. 인간이 죄성의 개념을 늘 강조해야 되거든요. 이 죄성의 개념 속에서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이 죄성의 개념 속에서는 평등이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평등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죄인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평등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거 평등을 이뤄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구조가 아니에요. 그 속성은.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근데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나 어떤 그 사회전, 이걸 죄인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평등을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계속, 이런 평등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평등의 개념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평등은,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해요. 죄인은 별의별 악을 다 범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것이 국가이든 개인이든 이 속에서 평안한 게 없고, 정말 사망과 죽음과 온갖 어떤 분쟁과 시기와 질투, 이것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죄악을 평간에 깼을 때 그것이 다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죄가를 대신 지물을 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죄인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이런 속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과 교제의 어떤 그런 흐름이거든요. 어떤 이거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상과 기독교 세계에서 말하는 인간상하고 달라요. 차원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것은 이 기독교적인 평등하고 평화하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화, 평화의 성격이 달라요. 똑같은 평화와 평등과 이런 것들을 말해, 그 이루어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지. 근데 그러다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들다 보면, 뭔가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론 공상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구속력을, 그 이뤄내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런 것들 이뤄내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뤄내려고 하는 힘의 어떤 정체성과 기독교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화평과 이런 것들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 힘의 대상이 달라요. 힘의 어떤,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어떤 사랑이고, 이쪽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것 같지만, 지난 그 카톡방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면서도 이 기독교 안에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는, 오늘도 이게 그 가톨릭 신학자 중에 이게 알트가 산상수훈은 뭐 정치 활동의 어떤 기본이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혼돈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이렇게 저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것이 80년대 정치와 정체성에 대한 독일의 제의식에 대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지난날 제3제국 시절의 어떤 독일이 어떤 고회된 모습으로 있었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나타난 어떤 그런 씨름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게 바르지 못한 해석과 가치를 가진 리더, 교회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혼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이 과거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뭐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목회자들, 기독교의 어떤 바른 가치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주님을 믿는 것도 정말 바른 어떤 그런 믿음과 바른 어떤 정립된 어떤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 영혼들, 국가를 향해서 인도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나누고 우리